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무 채널 행복나무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실손 의료비 인상 문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도 또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이슈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 너무 심각하죠. 예. 그리고 제가 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댓글도 계속 보고, 저도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인상 내용에 대한 기사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듭거듭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고,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채널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파급 효과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내용 보시고 공감하신다면은 주변 분들에게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고, 그게 힘드시면 제 채널을 알려주셔서 보시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두서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댓글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또 그 컨텐츠 길이가 길어질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들 보시면은 쓰레기 보험사들 과거 실손보험 통합보험 명목으로 단독 상품도 안 되는 거 반강제로 끼워넣기 했다. 반강제로 끼워넣기 한 적 없고요. 예. 실손보험 필요하다고 아마 설계사분들이 말씀을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반강제로 끼워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면 다 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 이름이 있고, 그 상품 이름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기본계약은 기본계약이나 주계약은 무엇이고, 거기 아래 여기 특약은 어떻게 들어가고, 특약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상품에 대한 각각의 어떤 강론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상품 하나에 가장 위에 주계약과 기본계약,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계약,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기본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주계약과 기본계약에 따라서 아래 특약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그 이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잠깐 있었고요. 나중에는 단독으로만 판매하도록 상품이 바뀌었는데, 반강제로 끼워넣었다고 하는데, 반강제로 끼워넣은 적 없고, 실손 특약만 가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계약, 주계약, 실손 특약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고 가입하셨던,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나중에는 실손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가입했습니다. 겁나게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초창기에 실손의료보험이 좋다고 느껴지셨기 때문에 가입하셨겠죠. 손해율은 실손보험만 통계 잡고 죽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요. 통계는 보험사에서 상품에 대한 손해율은 상품에 대한 손해율도 존재하고요. 특약과 기본계약, 약관별로 손해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많은 특약을 판매를 중단을 해요. 근데 실손은 판매 중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멀리 왔어요. 초창기에는 각 보험사별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마케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 특약 자체만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에게 접근하기 좋은, 말하기 좋은 특약이었어요, 실손이. 실손, 당장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진단금, 수술비, 이런 거 판매하는, 사망, 후유장애, 이런 걸 판매하다기보다는 실손이라 그러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병원을 자주 가는 거잖아요.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지출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메꿔준다. 돌려준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접근하기 좋았던 상품이죠. 보험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판매를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실손이라는 히트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초히트 대박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손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도 같이 특약을 넣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보험사 상품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필요한 보험만 딱딱 나눠서 가입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제 고객들한테도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시라고, 부담되지 않게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상품을 구성하다 보면은 연계 판매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기본 계약 어떻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특약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 실손 단독 상품 제외하고 몇몇 암이나 치매보험 같은 특수한 치과보험이라는 특수한 몇 가지 제외하고 일반 건강보험, 진단금, 수술비 들어가는 보험은 주계약, 기본계약, 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다 보면은 사망 후유장애가 천정부지로 늘어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다 줄어서 없애버렸지만 초창기에 저도 한동안은 상해 사망이 15까지도 가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험사고 한번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제가 죽었는데 제 집사람이 받는다 그러면은 20억 이상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고요. 예.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연계 판매가 또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몇 억 수준으로, 예. 높은 몇 억이 아니라 낮은 몇 억 수준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험사들 상품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율은 뭐 실손보험만 통계됐고 죽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실손을 제외한 다른 상품은 보험사가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겠다. 또는 뭐 이거 판매하는데 요런 제약을 두겠다라고 하고 금융당국에 인가만 받으면 돼요. 안 판다 그럴 때는 금융당국은 말리진 않아요. 이걸 팔겠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이 정말 괜찮게 나온 거냐, 보험료라는 이게 덤핑이라든지 아니면 또 과도하게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지급 조건이 잘못된 게 이런 걸 따질 수는 있지만 판매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은 그래 판매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매 안 하겠다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법적인 어떤 리걸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법 없이 살면 좋죠. 예, 근데 법 없이 산다는 게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모든 계약이라든지 어떤 뭐 주변 사람과의 부딪히는 데서 리걸 마인드, 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좀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래서 뭐 중노리 하고 있다. 뭐 이제 진짜 없어져라 보험사들. 근데 보험사 없어지시면은 보험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보험사 없어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험이 왜 인류 역사에서 보험이 왜 생겨나고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는지, 여러분들 보험사 생긴 거는 사실은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서양에서 해상보험 쪽에서 먼저 생겼어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16세기, 17세기 지나면서 해상보험이 먼저 생겼는데, 해상보험이 왜 생기냐면은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내보내잖아요. 내보냈는데 이게 배가 목적지까지 순항해서 가면 좋은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배가 물건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주가 있고, 그다음 배의 주인이 선주가 있는데, 이 선주가 대부분 선주가 운송업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주는 배만 빌려주고 운송업자가 또 따를 수도 있는데,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배에 항해하다가 사고 나는 건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선주나 이 운송업자를 믿고 물건을 맡겼던 사람들이 손실을 입잖아요. 그럼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을 받을 것이냐? 이 운송업자가 물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관리하에 수탁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사실 화주들도 그걸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가 풍랑을 먼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물건을 버려야, 싣고 있는 물건을 일정 부분 버려야지만 배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물건은 버리고 누구 물건은 버리지 않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박 운송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선장이 어떤 물건을 버릴지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떤 물건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선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다른 화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한 거기 때문에 선장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주들끼리 조금씩 각출을 해서 손실을 나눠 가집니다. 물론 이제 뭐 선주나 운송업자도 이렇게 나눠 가져요. 손해를. 이게 발전한 게 해상보험이에요. 해상운송보험이에요. 여기서부터 서양은 보험이 시작됩니다. 대항해 시대. 여기서 보험이 시작이 돼요. 보험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거나 뭐 장례 치를 때 부조금 하시죠. 원시적인 형태의 보험이에요. 부모님들 그러시지 않나요? 부조금 받은 거 다 기록해 놓죠. 누구 집 얼마, 누구 집 얼마. 그리고 그 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금액을 준다든지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죠.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변동이 되니까. 그리고 뭐 우리 집 자녀가 3명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쪽 집에서 3번을 와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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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줬어. 그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결혼할 때 어떡하냐고요? 10만원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3번에 30만원 받았으니까 그 집은 한 번밖에 못 받아. 30만원 한 번에 주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원시적인 형태의 보험입니다, 이게. 이게 발전이 돼서 이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아니라 큰 규모의 사람들. 결혼이나 장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망사고라든지 또 아주 큰 물건에 아주 큰 손실이 있다든지 후유장애 사고라든지 또 뭐 내가 아파서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치료가 아주 많은 치료가 들어가고 중증이라 많은 비용이 나왔다.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은 건보료 있어 민간기업 보험이 필요 없다. 민간기업 보험료 저축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분이 계시죠?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끝까지 간다면 저축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 않고 저축 초창기 부분이나 중간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 자, 1년에 100만원씩, 아니 1년에 100만원 하지 맙시다. 1년에 1000만원씩 10년이면 1억이죠. 20년이면 2억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보험료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이죠.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죠? 10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년에 100만원씩, 1년에 1000만원씩 이렇게 해보자고요. 20년이면 2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사망에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저축으로 1억 모은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험은 내가 가입한 그 순간부터 내가 사망하게 되면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주고 그 뒤로는 보험료 안 받죠?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보험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서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적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길게 가면. 시간이 길어지면 화폐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앞부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것들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닐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런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해서 앞부분은 제가 이제 공감 몇 개 있는 거 보이는데 비공감 안 달리고 공감만 달리죠? 이런 것도 공감 굉장히 많이 달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감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세대 가입자예요. 가입자라고 하시네요. 병원은 가지만 청구할 금액만큼도 안 되고 공제되면 받을 것 자체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사 손해가 15%든 150%든 1세대든 4세대든 많이 간 사람한테 더 받아야지 보험료 따박따박 잘 내고 병원 안 가는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지 이제는 개판인데 그냥 병원 가서 제일 좋고 비싼 치료하고 청구 따박따박 할 예정 오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 오르는 거 치료라도 제일 좋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선 첫 번째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거 나 제일 비싼 치료 받겠다고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시면은 보험료 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보험사들이 처음에 실손 의료비 만들고 판매할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험사가 바보입니까? 손해날 거 생각하고 만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 의료비 나오기 전에 보험사에 갱신형 상품 거의 없었어요. 실손 의료비 이후에 지금 갱신형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거의 안정적으로 판매되던 갱신형 상품이 초창기 상품이에요. 왜 갱신형을 판매했겠습니까? 보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위험률도 존재하지만 보험사고 또는 나가는 비용에 대한 위험률, 손해율 이런 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나마 초창기는 5년 갱신한 거는 보험사들이 아주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보험사들이.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만들 때 건보공단의 자료, 우리나라 건강보험 생기고 그때까지의 자료, 몇십 년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건강보험 자료 없는 건 그 이전에 또 이런 병원들의 데이터,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고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빡빡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남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빡빡하게. 왜? 갱신형이니까 나중에 보험료 올릴 수 있다고 생각, 위험률이 높아지면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손 의료비 가입시켜줬더니 아주 환장들을 하죠. 네. 평소에 병원 안 가던 분들도 이거 돈 안 드네. 좋아. 돈 안 들어. 응? 검사랑 검사 다 해보자. 설계사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이면 안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CT, MRI 찍는데
통원 일회 한도 넘어서네. 못 받네. 어떻게 하면 돼? 입원해서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 까짓 거 뭐, 당일 입원하지 뭐. 자, 6시간 이상 입원하게 되면 당일 입원으로 쳐줬죠.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일 입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건보공단에서 그런 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냐고 묻는 일도 생기고 병원들이 잘 안 해요. 근데 뭐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검사해야 되겠다. 시간을 가지고 검사해야 되겠다. 그럼 검사 몇 가지 섞어서 하면서 1박 2일 입원하시는 거는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 입원하는 거 날짜 365일 동안 제한도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물론 365일 다 쓰고 되면 6개월간의 그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만은 그거는 1년 내내 그 병원에 치료받았을 때 이야기고, 치료가 끝나고 6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다시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이 도수치료는 원래 한방 치료예요. 그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물리치료법이 아니에요. 원래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수치료 할 수 있는 치료사들을 정형외과에서 고용을 해서 시술을 했는데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합니다. 왜? 자격 없는 무자격이니까요. 이 병원은 도수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대부분 프랜차이즈 정형외과 병원들입니다. 처음에 만든 게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 돈 되는데 이거 비급여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 실손하고 연결해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건보공단에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자격을 갖추라. 어떻게 자격을 갖춰? 자격증을 따라하는 거예요. 도수치료 자격증을, 병원이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병원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처음에 도수치료, 정형외과 도수치료 나왔을 때 두 가지였어요. 시스템에서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병원이 도수치료 할 수 있는 자격이, 정상적인 자격이 있는 병원이냐, 아니면 아무나 개나 사나 고용해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따졌어요. 그래서 그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상 파트에서 달라고 했어요. 있는 병원만 주고 없는 병원은 안 주고. 지금은 대다수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의 물어보지도 않는데, 처음에 한 번 있으면 계속 있는 거니까요. 스토리를 따지자면 그랬어요. 이거 제가 직접 그 보상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고객들 보상해드리면서. 이거 건보공단이 잘못한 거죠. 그죠? 애초에 인정을 안 했으면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수치료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수치료 해봐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겠죠. 근데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주무르는 정도, 안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세대 실손으로 넘어오면서 도수치료를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따로 빼서 제약을 주기 시작했고, 4세대 넘어오면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회만 인정을 하고, 병증에 호전이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또 병원들이 또 그 진단은 의사가 또 하는 거라, 또 뭐 제3자 건보공단이나 보험회사가 끼어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한번 지급된 보험금은 또 환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병원에 페널티를 주게 될지 나중에 일단 지급을 하고 병원에 페널티를 지급할 때 아니면 지급을 미루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11회차부터는 확인하고 난 이후에 10회씩 연장을 해서 50회까지 해주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10회는 그냥 해준대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4세대 실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4세대 실손이 구색을 좀 갖추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초창기 실손은 보험회사가 그렇게 했는데 가입자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했는데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난리가 난다. 이런 생각에 금융당국에서 보험료 인상 자체를 막아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험료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25%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증하는 거 제외하고 그거는 따로고요.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최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금융당국에서 누르면은 깨갱하고 보험사들은 예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국민들 부담 가중시킨다고 눌러요.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눌러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어디다가 인상을 하냐면은 3세대, 4세대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상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그쪽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들은. 여기 댓글 보시면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익 나는 데 있고 손해 나는 데 있으면은 이익 나는 데 거 빼서 손해 나는 데 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험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험은 철저하게 각 특약, 기본계약, 주계약, 특약, 각각 특약도 각 특약별로 손해율을 계산을 해서 보험료 변동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익 나는 걸 저쪽에서 옮긴다고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 딱 짜여진 거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각 특약별로 이익 나는 거, 손해 나는 거 있으면 위험 해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고 상품도 여러 가지고요. 같은 상품 내에서도 보험 가입자가 가입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 특약, B 특약, C 특약 이렇게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A 특약 뺄 거야. B 특약, C 특약 가입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C 특약만 가입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A 특약이 엄청 손해가 높아요. 그래서 B 특약, C 특약은 이익을 많이 나요. 그러면은 A 특약 보험료 올려야 되는데 막았다. 그럼 B 특약, C 특약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C 특약만 가입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아무리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특히 비갱신형은 손도 못 대지만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험사 연봉이 얼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보험사 수익 구조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 판매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보험사 전체 수익 구조의 세 발의 피입니다. 왜? 보험 가지고 벌어들이는 보험으로 돈 버는 게 보험사가 아니에요. 보험사는 보험을 운영을 해서 적자만 안 나게 하면 되고요. 적자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자 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요. 적자만 안 나게 하면 되고요. 보험사가 진짜 돈 버는 건 뭐냐면은 가입자들한테 받아온 보험료. 생명보험사는 약 7, 80%, 손해보험사는 50% 정도 내외 금액을 다른 데다 투자를 해요. 부동산, 증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사업의 투자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보험사 성과급잔치요? 파트별로 하는데요. 그런 것 다 파트별로 성과급잔치 하는 거예요. 실제 보험상품 판매한 걸로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 많이 나서도 안 되고요, 그건. 이익이 제로에 수렴하도록 해야 되는 게 보험사의 어떻게 되면 책무예요.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도 안 되고 손해가 많이 나도 안 돼요.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한테 철퇴 맞아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그 보험사 연봉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예. 자, 너무 조직이 비대하더라. 그러면 그 비대한 조직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줄여서 운영할 수 있으면은, 예,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으면은 그 필요한 만큼만 조직을 갖추면 되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건보를 해서 민간보험 그리 필요 없다. 이렇게 저축은 이익이다. 이제 이게 중복이 됐네요. 예. 저축하는 거 이익이 보험사고가 돌아가실 때까지 발생하지 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저축하는 게 이익이겠지만, 자, 보험은 리스크를, 여러 사람의 리스크, 위험을 나누는 거예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극적 이익이 아니라 소극적 이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6번째 보니까 2015년부터 실손보험 들어서 내고 있는데 혜택 같은 건 작년에 A형 독감 걸려서 타미플루 처방받은 거 한번 보험 청구해봤다. 근데 왜 나는 계속 보험료 오르냐.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을 붙이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보험의 구조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2015년부터 시선보험 가입했다 그러시면은 2015년 같으면은 2세대가 판매될 때인가요? 3세대가 판매될 때인가요? 2015년 같으면 2세대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조금 말씀드렸고, 예. 이거는 보험은 일종의 공적 부조나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적 부조하고 다르지만, 공적인 건 아니지만, 예, 사적인 거지만, 예, 부조랑 같은 거예요. 규모가 아주 크게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특약의 가입자들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이분들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손해가 높아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공동체 탈퇴하셔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할증 붙이던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빈번하고요. 그리고 사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실손은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에 비하면 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그래서 보험사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보면 할증 안 하는 거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혜택을 드리는 거였어요. 또 그런 개념처럼 생각을 또 안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입자분들이 너무 이거를 남용하셨기 때문에, 또 병원들도 이거를 너무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제가 실손보험 역사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험사들 간의 과다 경쟁 문제였어요. 근데 2세대에서 3세대, 4세대 넘어온 거는 보험료 문제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차 이렇게 조정을 상품을 바꾸면서 조정을 해왔던 거예요. 고통을 왜 분담하지 실손가입자들 무조건 돈 받을 궁리 하라는 건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손가입자들 고통 분담하는 겁니다.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자, 8번째. 1세대 가입자, H보험사, H보험사는 다 알겠죠. 두 군데 정도 생각이 나는데, 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도둑놈들. 보험금 지급 거부했을 때 도둑놈들이라고 하시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송하세요. 예, 소송하시면 되고요. 지급 거부 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보험료만 처받아가지고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는데 담당 설계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도와주면 담당 설계사 바꾸세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지급 거부했을 경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언론에서 보험사 나쁘다고 떠들어대는 기자들, 보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드는 기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몇몇 기자들은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떠드는 기자들 잘 모르고 그냥 이슈만 만들고 돈 버는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8대하고 얘기가 다르네요. 그러는데요. 8대하고 무슨 이야기가 다를까요? 상황이 변했어요. 처음 판매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이라는 거는 한번 했던 거 불리하게 변경을 절대 못합니다. 실손의료비에서 고객한테 약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약관 내용이 명시된 것 중에 보험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보험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으니까 보험료만 변동하는 거예요. 뭘 많이 청구하니 과다 청구하고 하니까 많이 청구하고 손해가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안 해준다? 못합니다. 약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체국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근데 우체국은 정부니까요. 국가니까. 근데 민간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민법의 대전제고 민법과 보험업법의 보험계약법의 대전제고요. 민법에서도 계약 내용을 상호 합의하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 많이 올라가니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보험사 보고 이거 빼! 도수치료 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험사 그러면 도수치료 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가입자 중에 한 분이라도 싫어! 못 빼! 라는 분이 나오면 못 뺍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약관을 따로 적용 못 합니다. 표준약관 따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가입자면 같은 조건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보험료 많이 청구한 놈들만 수천 배 올려라. 선량한 국민들 급여를 보험회사가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보험료 올라가는 거 불만이시면 지금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갈아타세요. 예, 그게 답입니다. 청구한 사람은 수천 배 지금 못 올립니다. 예, 수천 배는 이분이 화가 나셔서 그렇겠지만 어떻게든 따로는 그 부분만 따로 딱 콕 집어서 보험료 변동 못 시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전환 시 50% 할인해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전환 시 보험회사 이익이 크기 때문이지. 고로 인상하더라도 구실손은 꼭 들고 있어야 한다.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이 잘못 설명해줬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환 시 50% 할인해주는 이유는요. 50%까지 할인도 안 돼요. 29.9%, 30% 정도 할인이 됩니다. 첫 회에. 예, 보험료 안정화 할인까지 다 합쳐서. 예.
보험료 안정화 할인 10% 빼버리면 한 20% 정도 됩니다. 할인해 주는데 그것도 첫 해만 그 정도 할인되고 다시 다 그 다음에 갱신될 때는 할인율이 또 달라져요. 자, 그런데 전환할 때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요, 보상 범위가 줄어들어요. 보험회사 이익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기존 그 상품에 대비해서 보험 혜택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예. 그 고객한테 더 추가가 되는 부분도, 보장이 추가되는 부분도 존재해요. 그리고 줄어드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구실성 꼭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 달 보험료 100만원 내야, 너무 했고요. 한 달 보험료 20만원 내는 것과 한 달 보험료 2만원 내는 것 중 어느 거 내시겠습니까? 한 달 보험료 20만원 내고 100% 보장받으시겠습니까? 한 달 보험료 2만원 내고 70% 보장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MRI 같은 경우 정상적인 케이스, 여러분이 60만원짜리 MRI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가시면 1회 통원이면 되죠. 1회 통원 30만원 최대로 받았다고 칩시다. 물론 50만원짜리 만원 자기 공제하는 특약 가입하신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 근데 대부분 30만원짜리 5천원 공제 가입하셨기 때문에, 자, 30만원, MRI 60만원짜리 받았다.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30만 5천원이 넘기 때문에 30만원 받게 됩니다. 한도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도수치료 지금 4세대 실손으로 해볼까요? 네, 소수가 아니고 MRI 4세대 실손으로 계산해볼까요? 70%입니다. 60만원에 70% 42만원 받게 됩니다. 그죠? 42만원 받게 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공제 금액, 비교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30%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30만원 받게 되고 42만원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MRI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MRI 비용이 1년에 35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350만원 넘게 쓸 일이 얼마나 될까요? MRI. 물론 중증이신 분들 몇 번 쓸 수 있겠죠.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그냥 상시 계시는 분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결코 손해만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올려봐라, 주일에 한 달에 4번씩 링겔 맞고 쪽쪽 뽕 뽑아 먹을 테다. 이제 그러면 난 병원 비싼 것만 치료받아야지.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자꾸 많아지면 병원도 감사받아요. 건보공단에 대해서. 건보공단에서 감사받습니다. 링겔 맞는다고요? 영양제 계속 안 됩니다. 이게 수상하다 싶으면은 감사 들어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의사 처방이 절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의심받게 되면 그 병원 문제가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병원들 단속은 하고 있냐, 나이롱 차고 넘치는데 그런 건 단속 안 하고 연못에서 돈 뜯어가냐. 맞습니다. 병원들 단속해야죠. 근데 병원 단속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거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객관적인 게 있는데요. 중병, 중증도 객관적인 자료들이 또 있어요. 검사 자료들이. 근데 검사에도 별로 안 나오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대요. 어떡합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죠. 치료해야죠. 진료해야죠. 네. 그런 거 못 잡아냅니다. 물론 너무 길어지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치고 빠지고 하면은 못 잡아내요. 그 부분은 누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이 나온 거예요. 비급여 쪽으로 많이 쓴 경우 할증한다고. 비급여 쪽. 예. 그래서 4세대 실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간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 영리 추구이다. 민영회사의 실손보험을 없애고 국가의료보험으로 전환 흡수해야 한다. 소액의 실손보험만 흡수해도 비급여 의료보험 커버할 수 있다.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 100% 무상의료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무상의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상의료가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예산이 정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충분히 돈 들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됩니다. 치료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영리병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리병원 있어야 된다. 물론 병원마다 다 영리병원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아주 큰 병원들로 거점, 지역별로 거점 병원들만 영리병원 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환자들 자기 부담금을 좀 더 줄여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무상의료는 안 됩니다. 무상의료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여러분 아플 때 진료를 최선을 다한 진료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공무원들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안 움직이죠? 복지부동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의사들이 거의 준공무원화 되면서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예. 일반 병원들은 지금처럼 하고 약간 이제 건보가 재정이 좀 좋아져서 좀 건보 적용하는 약들도 좀 확대 좀 해주고 뭐 치료도 확대 좀 해주고 해야 되지만 건보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리병원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실손보험 흡수 죄송합니다. 실손보험 흡수 쉽지 않습니다. 자, 가입할 당시에 갱신보험료가 얼마 안 된다고 강점에서 신나게 팔아먹더니 이제는 배째라 보험료 말도 안 되게 올린다. 사기 아닌가?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기에 동조하면서 팔아먹은 설계사가 수당부터 뱉어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컨텐츠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설계사 수당이요. 초창기 실손보험을 다른 특약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판매했을 때 보험 설계사 수당이 여러분이 20년 동안 보험료 냈을 때의 5%입니다. 20년을 다 내셨을 때 5%예요. 중간에 납입 안 하시고 해지하시잖아요. 줄이시거나 해지하시잖아요. 그 5%까지도 안 돼요. 설계사 수당이 1년 동안 그 상품을 판매해서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여러분들 약 10달치 그러니까 4달치에서 6달치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수당이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도 중간에 해지하시면 다 토해내야 돼요. 예전에는 뭐 1년 안에 몇 개월 차에 따라가지고 토해내야 되는 환수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환수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1년 반 보는 회사도 있고 2년까지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1년만 이제 환수 조건 보는 상품도 있지만 토해내야 돼요. 예. 설계사들 소득 상품 하나에 대해서 소득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지금 판매해도 수당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입하실 때 첫 해에 내는 보험료의 20%, 평균 20% 정도의 실적을 인정을 해주고요. 20% 실적을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실적 인정해 중에 수정률이라 하는데 그 수정률에 수당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요. 그 수당률도 다른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 이런 거 판매되는 사망보험 판매되는 특약 들어가고 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어느 정도 좀 높은 비율로 곱하는데 실손의료비는 그것도 아래로 내려가요. 오히려. 그래서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여러분은 뭐 가입하실 때 몇만 원, 한 달 몇만 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것만 보고는. 차비도 안 나오고요. 전화비도 안 나와요. 뭐 요즘 전화비는 뭐 따로 드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차비도 안 나와요. 그 시간에 다른 상품 계약 하나 더 받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설계사 수당 뱉어요? 안 됩니다. 4인 가족 2006년부터 192,720원 넣었는데 지금 41만 4천원 나가요. 1년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는데요. 4인 가족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 뭐 2006년부터시면은 시선보험 질병 거의 초창기시네요. 5년 갱신하셨을 것 같고요. 2006년이면은 3천에 10만 원 정도 계약, 그러니까 2번 3천만 원에 통원 10만 원짜리 계약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 무지 비쌉니다. 5천만 원이나 1억짜리 2번 의료비 돼 있고 통원 30만 원짜리보다 이쪽이 더 비싸요. 가성비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2번 1억에 통원 30만 원에 가입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2006년이면 초창기라 실손의료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정말 초창기에 가입하신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1억짜리는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했어요. 전 국민 대부분이 실손의료비 가입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입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금 가입자들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어도. 근데 3천만 원짜리는 그 뒤에 나온 표준화 실손 5천만 원 한도인 표준화 실손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 3천만 원짜리보다 결코 뒤떨어지질 않아요. 한도가 얘는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통원도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 갈아탔어요. 그리고 2006년도 질병 실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천질환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거 이유를 들어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 계신 분들은 모집단 숫자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의 편차가 커집니다. 위험률의 편차도 커지고요. 보험금 받아가시는 분 한 분만 생겨도 다른 집단에 한 분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 거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점점점 들고 만성질환도 생기고 보험금 많이 타게 되죠. 신규 가입자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규 가입자는 건강해요. 가입하고 한동안 보험금 탈 일이 별로 없어요. 타도 아주 소액을 타게 됩니다. 큰 금액을 타게 되는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2006년 그때 지금 벌써 15년 지났잖아요. 가입자 숫자도 줄었을 거고요. 가입자분들의 연령도 올라갔을 거고요. 추가로 신규 가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 비율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자녀분들은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어른 2분, 부부 2분이 아마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아무리 젊게 잡아도 2006년도에 30대셨겠죠? 30대 중반만 잡아볼까요? 아니, 그냥 30살이요. 30대 중반? 예. 지금 15년 지났으니까 거의 50, 50에 가깝겠네요. 보험료 높을 때죠.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실손의료비는요, 아마 40세 넘으시면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비싸졌을 거예요.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갈아타세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제 고객이면요, 저는 보험료 부담되시죠? 화내지 마시고 그냥 갈아타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분이 유병자시라도 부담되시면 갈아타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정신과 질환 이력만 없으시면은, 최근에 정신과 질환 이력만 없으시면은 갈아타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갈아타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해라, 적자 때문에 올린다고 하면 돈 많이 벌 때 다시 돌려준 적 없잖아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으로 이익 남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손익분기점에 수렴하도록 구성을 해요, 항상. 근데 실손의료비는 답이 없어요. 다른 상품은 보험사가,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조정이 쉬운데 실손의료비는 지금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아예 판매 안 하면 되는데, 판매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다 떠나요. 첫째, 다 떠나고요. 기존에 실손 가입했던 분들 중에 유병자가 되셔서 다른 보험사로 가입을 못하시는, 갈아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손 표준약관을 계속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판매했던 회사 계속 판매해야 돼요. 판매 안 하고 손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매 안 하고 손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입자들 계속 또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보험사에 구걸을 해야 되죠. 우리 고객 계약 이전 하는 거 좀 받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주는 회사에서는 그냥 받아주겠어요? 아, 싫어, 안 받아. 그럼 금융당국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겠죠. 좀 받아라.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우리한테 뭘 해줘. 우리 이거 손실이 이렇게 나는 거 못 받아. 이렇게 됩니다. 왜? 계약 전환은요, 자기 회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자기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손해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그 고객들을 손해율이 낮은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옮기잖아요. 양쪽이 서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요, 돈 많이 벌 때 돌려준 적 없잖아 그러는데요. 지금이야 없죠. 과거에 보험사가 만들었던 상품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돌려준 적이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없앴어요. 모르시죠? 원래 보험 상품은 유배당 상품입니다. 지금 다 무배당 상품이죠? 무배당 상품 나올 때 어땠어요? 보험료는 저렴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지 않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원래 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다 유배당 상품이에요. 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엄밀히 따지면. 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재원으로 돈을 굴려서 이익 창출, 다른 데 투자해서 이익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요, 투자 따로 안 하고 보험료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고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하면은 보험회사 유지 못합니다. 회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 있어야 되고, 사무실 안에 직기도 채워 넣어야 되고요, 전기도 써야 되고, 전화도 써야 되고. 그거 다 유지 못해요. 보험료에 사업비라고 책정된 그게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돼요. 보험회사가 성장을 하고 민간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투자를 해서 회사를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발전을 해요. 보험 상품만 판매해서는 절대 회사가 발전할 수 없고 유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험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올려봐라. 사람들이 보상 심의 때문에 더 자주 거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거다. 안 그랬던 사람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음에 갱신할 때 어떤 일이 터진다? 보험료 폭탄 터진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갈아타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상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실손의료비 보험 갱신형이죠? 갱신형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 계약이 끝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보장을 받겠다면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보험이에요. 그 말은 뭐다? 한 달치 보험료를 내면 그 한 달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한 달 동안 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내는,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보험료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기간에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를 그때 내는 걸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보험금 크게 받을 보험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셨던 보험료 합계보다 더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자, 다음. 보험사 욕하지 말고 병원들 단속하자 제발. 나도 설계사인데 실비 청구 들어오는 거 보면 의료비 과다 청구가 태반이다. 나도 설계사이자 고객인데 실비 너무 올라서 나도 보험료 내기 힘든데 고객들한테도 욕먹고 병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의사들은 그러고도 왜 돈만 잘 버는지. 설계사 맞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사실 제 고객들은 과한 분들 비율은 10%도 안 돼요.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고요. 정말 몸이 건강 상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과하게 청구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서류 완벽하게 가져왔는데. 서류 완벽하게 가져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병원들이 문제예요. 예. 문제 있는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정형외과 쪽으로 좀 그런 게 많고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쪽으로 그런 게 좀 많고, 디스크, 척추질환 같은 경우 무슨 뭐 시술 받으시는 거 있죠. 입원해서 시술 받으시는 거. 이것도 사실은 손 좀 봐야 됩니다. 디스크 환자들 시술 받으시면 통증 가라앉죠. 그때뿐입니다. 좀 지나면 다시 통증이 다시 와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냐? 통증 관리 치료예요. 통증 관리. 통증만 관리하는 거예요. 디스크는 수액 탈출증, 한자로 하면 수액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디스크가 척추뼈 두 개 사이에 있는 추간판, 이 디스크가 어떤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삐져나오거나, 연골이죠. 삐져나오거나 터진 거예요. 삐져나온 부분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뭐 좌골신경통이라고도 뭐 많이 부르고 하는데, 하체 쪽에 저리거나 통증, 하체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연골을 넣던가요. 예. 아니면은 범위가 넓지 않다면, 여러 개 척추가 그렇지 않다면 척추 뼈 두 개 사이에 연골을 들어갈 자리 척추 두 개를 철심 같은 걸 박아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연골 파손, 연골이 잘못된 게 넓지 않다면 연골,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수술입니다. 디스크는 척추 쪽 근육, 등 근육을 다시 힘을 길러서 척추를 펴주지 않는 한 수술 외에는 치료법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술로 된다고요? 무슨 시술을 하는데요? 기껏 해봐야 그 자리에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요? 몇 달 뒤, 1년 뒤, 몇 달 뒤면 또 통증 생겨서 또 할 건데? 그거 사기예요, 사기. 왜 그러냐? 제가 디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십 년 전이죠.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이거 치료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통증이 사라지는데. 무리하지 않고 걷기 운동 정도. 디스크 치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원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거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당국 제발 좀 똑바로 일하게 좀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되고요. 건강보험공단도 똑바로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 없다. 그럼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왜 봅니까? 손해보면 일 접어야죠. 근데 보험사는요, 일 못 접어요. 보험사가 일 접는 거 어떻게 접는지 아세요? 경영에 손 떼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인수시켜요. 그거 이외에는 손 떼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손해를 볼 정도는 그 상품을 안 팔면 되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상품들은 판매 안 하면 돼요. 근데 실손은 안 됩니다. 실손은 멈출 수 없어요, 지금. 실손을 멈추려면은 정부가 나서서 딱 지금 있는 실손 다 계약 없던 일로 해. 이거 아니면은요, 안 돼요. 예. 안 팔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 고객들, 지금 손해나서 안 파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잖아요. 특히 1세대, 2세대, 3세대는 뭐 손해가 크지 않지만 1세대, 2세대잖아요. 안 팔잖아요. 안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해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 가입된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리기 전에는 그 해결이 안 돼요. 거기 남아 계시는 분들 때문에 손해율이 더 올라가요. 이분도, 이런 댓글 다신 분도, 이분도 보험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모르세요는 정부기관들 역시 쳐죽일 놈들이라고요. 정부가 모르세요 하고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데요. 이런 분들처럼 들고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험 구조를. 그리고 다음, 자동차 보험처럼 실비 청구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실비 청구도 하지 않고 보험료만 착실히 내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는 안 되죠. 맞습니다. 안과에서 백내장 노안수술, 맞아요. 인당 1,000만원까지 수술비 내고 정형외과 가서 비싼 수치료 받고 보험회사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가입자한테 보험료 인상을 얘기하든지 하세요. 이런 문제점요. 이런 문제점 해결하려고 3세대, 4세대가 나왔잖아요. 1세대, 2세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세대, 4세대 나오는 거잖아요. 백내장 노안수술 해결하는 게 다초점 렌즈 삽입술인데요.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백내장 치료만 하게 되고
그 노안이나 뭐 시력 교정 효과는 없는데 다초점 렌즈가 시력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1,000만원까지 받는다고, 수술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손에서는 안 해줍니다. 과거 1세대 실손에서는 해주던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실손이 손해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적금이나 들어야 되겠다. 한 달 나가는 보험료 상당히 잘 된 일이다. 이건 뭐 비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할증 할인제 해라고 지금 4세대 실손 하고 있습니다. 네, 4세대 실손. 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은 할인 들어가고요. 일정 금액 내에서 100만원 내에서 청구한 분은 유지, 100만원 넘으면 단위별로 100%, 200%, 300% 할증. 물론 비급여에만 해당합니다. 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비급여에 해당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내서 보험 타먹은 사람 보험료 할증 붙이고 무사고 보험료만 낸 사람 할인해주고,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4세대 실손 하고 있는데, 1세대, 2세대 실손 가지신 분들 4세대로 갈아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반발이 심하네요. 온라인에서요. 제 고객들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믿고 따라오세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제 고객들 중에 1세대, 2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뭐 강연은 안 드립니다. 보험료 부담되시면은 바꾸시고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억지로 제가 무조건 갈아타세요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분의 개인의 선택이고 의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안내만 할 뿐이고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선택할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부담된다고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알아보시고 갈아타세요. 왜요? 지금까지 보험금 안 타셨다면서요. 앞으로도 안 탈 가능성이 더 높으시다면서요. 나중에 타실 거잖아. 그죠? 그럼 비싼 보험료 내면서 왜 1세대, 2세대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당장은 보험금 탈 일 없잖아요. 그럼 보험료 적게 내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극 권해드려요. 혜택 많은 것처럼 상품 설계해서 가입자 늘리고 그리고 나서 가입자 많아지니 이제 적자 난다고 보험료 이거 사기 수준 아닌가요? 이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라고요. 예. 물론 가입자 늘리고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상품 설계했습니다. 혜택 아주 많이 설계했어요. 그렇게 설계해도 이게 구조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가입자 많아지니까 적자 난다고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덜 납니다. 가입자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적자가 덜 나게 돼요. 가입자가 적으면은 적자가 더 많이 나요. 왜 대형 보험사, 가입자 많은 대형 보험사는 운영이 그래도 되고 가입자가 적은 소형 보험사는 못 버티고 자꾸 망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혜택 많은 것처럼 상품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보험사들도 정부 닮아가라 왜 가입자끼리 싸움 붙이냐. 그럼 흑자 나는 보험들 내려주든지 꼭 하나만 찝어 보험료 올리냐. 지금껏 갱신하면서 보험료 올려받은 건 뭔데? 라고 하는데요. 지금껏 갱신하면서 보험료 올려받은 거는 연령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였습니다. 위험률 증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눌러서 못 올려받았던 거예요. 그거 지금 도저히 못 버티니까 또 올려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자들끼리 싸움 붙인다고요? 가입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흑자 나는 보험 내려준다고요? 아까도 막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약별로 계산을 합니다. 위험률 계산하고 손해율 계산해요. 흑자 나는 보험들 못 내립니다. 그 특약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특약별로 갱신 특약인 경우에 다음에 보면은 보험료가 변동이 있어요. 비갱신 특약은 처음에 계약하면 그걸로 끝까지 가져가지만 갱신 특약에 따라 가지고 갱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 변동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만 찍어서 올린다고요? 실손보험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다른 상품은 그렇지 않아요. 실손보험만 그런 거예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유병자 실손 있죠. 유병자 실손은요, 처음 가입할 때가 제일 비싼 상황이에요. 가입하고 1년 지나서 보험료 갱신되면은요, 연령이 올라가는데 보험료가 내려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가요. 특이하지 않나요? 물론 유병자 실손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사가 초창기에 조금 올려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나요? 유병자 실손은 통원이 빠집니다. 통원이 빠지면 약재가 빠집니다. 약재가 빠지기 때문에 약재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30%예요. 보험료 그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는요, 이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손해는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보험사가.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는 비싸게 잡혀요. 왜? 유병자들이니까 병원 계속 다닙니다. 예, 대부분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병원 계속 다니시고 합병증도 있고 하는데 약재비만 안 해준다는 거죠. 혈압, 당뇨 있으신 거, 병원 치료 받으시는 거, 진료 받으시는 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게 되십니다. 유병자 실손하고 좀 비슷한 게 4세대 실손입니다. 예. 유병자 실손보다는 뭐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4세대 실손도 그런 구조로 간다는 이야기죠. 4세대 실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상품들에 비하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도수치료 1시간에 15만원, 어떤 데는 하루 통원비 25만원 다 받고 피부 관리 서비스로 해주면서 10회에 250만원 받는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듯.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안 받는 사람이 손해라며 주변에 스포츠 마사지 받듯이 도수치료 받는다.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죠. 그래서 4세대 실손이 10회만 그냥 해주고 11회째부터는 확인을 하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도수치료 실비에서 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빼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병원이 문제. 맞습니다. 병원이 문제고요. 사람들이 아무 이상 없이 병원 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귀찮죠. 근데 그 실손 의료비에서 돈 벌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실손 의료비 포함해서 다른 특약들이 있으면 다른 일당이라든지 수술비, 통원비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손비 하나만 가지고 병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다니지는 않죠. 예. 병원에서 실손 악영아의 고가 진료 유도가 의료비 상승주도 맞습니다. 맞고요. 인터넷에 실손 처리된다고 도수치료 광고 좀 과장해서 마사지 이꼴 도수치료 이 느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교통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와 도수치료만 손을 봐도 실손보험 적자 면한다. 교통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는 대부분 실손보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저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고요. 저게 실손보험으로 넘어오려면은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때 실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실손으로 넘어오더라도 보상 금액이 40%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될 건 없다. 예, 교통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 문제는 실손하고 상관이 없다. 예, 도수치료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 예,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이면 건강보험에서 실비도 접수해라. 난 낼 마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실손 의료비 없애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무상진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커넥션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해야죠. 네,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금감원 금융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보험회사 출신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임명직들이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또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상에 관련돼서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가는 건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손 의료비 문제만큼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편을 못 듭니다.
고객들 편을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너무 고객들 편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참다가 이번에 폭발을 한 거예요. 예. 너무 눌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자, 3배 정도 오른다는 말은 설계사가 말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말 안 하죠. 설계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설계할 때 오를 거 생각해서 갱신형으로 상품을 만든 거예요. 뭐 자신 있었으면 갱신형으로 설계 안 했을 거예요.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설계를 하고, 갱신형으로 설계했으니까 오르면은 손해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보험료 올리면 되지. 올리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오르겠어? 위험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겠어? 사고 위험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겠어? 연령 위험률은 뭐 매년 증가하지만 뭐 그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뭐 사고 위험률이 그렇게 높아지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참 부지런하시죠. 예, 그래서 실손 가입하신 분들 부지런히 병원 다니십니다. 병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이런 사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5천억 남아야 되는데 4,900억 남으면 적자냐? 이분은 손익, 이익과 순이익, 단기 이익과 순이익을 모르시는,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고 경제를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5천억을 넘어야 된다. 이익이 5천억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단기 이익이. 근데 4,900억이면은 100억 적자가 난 거예요. 순이익에서는 100억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150%, 200%라는 거는 저게 아니죠. 예, 엄청난 겁니다. 오늘은 지금 좀 장시간, 제가 1시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장시간 제가 1시간 20분이 넘었네요.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여기 유튜브 시작하고 제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 다 망가지고요. 주말 내내 이거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스케줄이,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참 제가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였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렇게 할 거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홀수로 눌러주세요. 짝수로 누르시면 안 되고 꼭 홀수로, 좋아요, 구독은 홀수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빨리 이 채널을 키워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빠른 시간에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여러분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리는 이 방식은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은, 이런 거는 간단한 것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좋으시면은 여기저기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